변화와 고용노사 관계. A씨는 몇 번의 도전 끝에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만원 지하철까지도 행복할 만큼 A씨는 취업에 성공하여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A씨는 출근 3일 만에 상사에게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해고되는 걸까요?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제1장 환경 변화와 고용 노사 관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하나 좀 생각해보고 하도록 하죠. 해고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해고에는 또 어떤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의된 게 근로기준법인데, 이런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는 걸까요? 또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이건 굉장히 해고와 관련된 굉장히 구체적인 이슈예요. 이런 것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관계된 이슈를 다루는 학문이, 그리고 강좌가 본강좌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마무리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사 관계의 배경 및 의의.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사 관계의 배경 및 개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고용노사 관계의 배경 및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환경 변화와 고용 노사 관계라는 제목으로 학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절로 구성됐는데 같이 해보도록 해요. 네, 노사 관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태초에 우리는 노동을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는 데 사용해 왔죠. 이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규모가 확대되고 인류사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노동이라는 생산수단을 이제 거래하기 시작했죠. 즉, 나의 노동력을 판매하려는 자와 그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려는 사이에 이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산업혁명, 18세기 중반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하고 이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규모가 굉장히 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본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와 공장 건물과 기계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층은 노동력 이외에는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임금 근로자 계층이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서로 양극화되는 그런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임금은 최소로 주고 노동 시간은 최대화시키고 그리고 노동의 강도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노동을 팔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모여들고 단결해가지고 이윤 극대화를 좀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실제 사회적으로 나타난 것이 영국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초기에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폐지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1847년에는 하루 노동 시간을 16시간, 14시간 너무 많다.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노동을 파는 근로자들이 단결하기 시작해서 뭔가 권리를 얻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갈등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자본가와 근로자 계층 간의 갈등이 많아질 텐데 이때 정부가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사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노사관계,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만든 단체, 그 사이와 그다음에 사용자 단체 간에 형성된 관계가 일반적으로 노사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문으로 표기하면 industrial relations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인더스트리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산업이라는 뜻인데 인더스트리. 그럼 산업관계? 그게 어떻게 노사관계로 해석이 되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이걸
노동 관련 문제를 산업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로 인더스트리얼이라는 단어로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른 떠오르는 게, 그리고 실제 다뤄지는 내용을 보면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이 있고 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때 사용자 측과 관계, 이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 노조 결성은 어떻게 하고, 단체 교섭은 어떻게 하고, 파업은 어떤 때 일어나고, 이런 주제들을 주로 다루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통계를 하나 볼까요? 2021년 말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라고 해서 다 노동조합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100명이 있으면 14명만 실제 노동조합비를 내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즉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거죠. 그럼 나머지 85%, 86% 되는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사관계라는 개념으로는 전체를 다 통합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이제 고용관계라는 용어입니다. Employment Relations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85% 수준의 비조직 근로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그들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보는 게 이제 고용관계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근로자들의 고용 이슈, 이것까지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는 또 노사가 꼭 대립관계만은 아니고 협력과 참여, 그리고 상생의 관계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관계라는 용어를 쓰면 사회가 바뀌어도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기업이 존재하는 한 사장과 고용하려는, 노동력을 살려는 사장하고 노동력을 팔려는 근로자는 존재하게 되고 그들은 고용계약을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관계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고용관계라는 표현이 더 맞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관계의 개념은 굉장히 논란을 거듭해 왔어요. 그래서 영문 포기로 좀 살펴보면 인더스트리얼 릴레이션이라고 산업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용어를 쓰기도 했고, 레이버 릴레이션이라는 레이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강조하는, 노동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한다는 의미로 쓰기도 했었고, employer, employee relations라고 또 표현하게 되죠. 이 뭐죠? 고용하는 자와 고용당하는 자, 이 사이를 관계, 개별적 노사관계를 부각시키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레이버 매니지먼트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임플로이어를 매니지먼트로, 그러니까 경영자로 내려서 서로 이해 공통의 관계가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용어도 있죠. 레이버 캐피털 릴레이션스. 이거는 계층 간 대립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employment relations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노사관계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인 게, 그게 어떤 게 본질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 우선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노사관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형성되는 관계인데 본질적으로 양면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 양면성입니까? 근로자가 양면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종업원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이 단체를 결성하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즉 종업원과 경영자, 조합원과 경영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양면성을 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적이면서도 대립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종속적이면서 또 대등적 관계를 갖게 되고, 개별적 관계이면서 집단적 관계, 이 협력적, 종속적, 개별적 관계가 종업원일 때, 종업원으로 역할을 할 때 맺어지는 관계라면, 대립적, 대등적, 집단적 관계는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협력적 관계 대 대립적, 왜 근로자는 동일한 사람인데 왜 이중성을 갖게 될까요? 개별 근로자는 경영자에게
근로계약을 쓰고 입사를 하게 되죠. 취업을 하게 되죠. 그때 이런 약속을 지킨다고 서명을 합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지휘 감독을 제대로 받을 것입니다. 즉 취업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의미죠. 그럼 이에 반대급부로 경영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비롯해서 승격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주고 복리후생도 주고 이런 것을 약속하는 게 서로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는 본질적으로 협력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종업원과 경영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떨 때 나타날까요? 생산된 부가가치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아니 근로대가가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생산성을 높였으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아니 회사가 더 크려면 이윤을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서로 역관계에 있을 수가 있겠죠. 노사관계는 이때부터 대립적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대신해서 임금 등 각종 근로 조건을 결정할 때 이때 새로운 이제 조합원과 경영자라는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때는 대립적인 관계가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력적이면서도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종속적이면서도 대등적 관계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근로자들이 또 근로계약서를 쓰고 취업 설명서에 이제 사인을 했다는 얘기는 상사의 지휘와 명령을 따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속 관계에 있는 거죠. 지휘 명령을 따른다. 이런 게 그럼 종속적 관계가 형성된 거죠. 반면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돼서 서로 협상을 한다. 그럴 때는 법적으로 법률에 대등한 관계라고 아예 정의를 해놨어요.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업원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일 때는 종속적 관계이고 조합원일 때는 대등적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 관계 대 집단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할 때는 나 혼자 하잖아요. 혼자. 단체로 몇 명이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내 이름을 가지고 그 사용자하고 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같이 근로자 집단으로 조직되어서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의 경우는 단체 협약을 사인할 때는 노동조합의 명의로 사인을 하잖아요. 그때는 집단이 되는 거죠. 구성원 전체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의로 이렇게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개별적 관계 대 집단적 관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양면성 때문에 때로는 근로자가 종업원일 때도 있고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조합원의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사 관계의 배경 및 의의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노사 관계는 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부 간의 노동자 거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수평적, 수직적 관계라고 규정합니다. 노사 관계의 양면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종업원과 사용자, 조합원과 사용자라는 이중적 성격에서 비롯되는데 협력적 관계 대 대립적 관계, 종속적 관계 대 대등적 관계, 개별적 관계 대 집단적 관계로 나타납니다. 노사 관계의 구조. 이번 시간에는 노사 관계의 구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노사 관계 당사자를 열거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노사 관계의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노사 관계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들어가는 투입 요소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선 들어가는 당사자는 누구냐? 노사관계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은 누구냐? 보통은 세 개의 계층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노동자와 그 노동자 단체가 당사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노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노동. 예, 노동이라는 정의가 뭐냐 이거죠. 예,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화, 용역, 서비스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정신적 노력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 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경제적 보수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노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텃밭을 가꾼다. 그럼 노동은 우리가 말하는 노사관계에서 노동은 아니라는 의미죠. 내가 봉사활동하느라고 노동한다. 나의 경제적 보수나 수익이 없다. 그러면 노동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근로자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우리는 근로자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조합이라는 건 뭐냐?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이 말은 뭐예요? 사측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측이 만들어주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기들끼리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사측의 도움을 받거나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정치 투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 그럼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주체돼서 자주적으로 만든 조직, 이걸 노동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노동과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좀 명확히 하고요. 노동조합 예를 들면 한국노총, 한노총 보통 얘기를 하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그 다음에 민노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상급단체예요. 이 밑에 수많은 또 노동조합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노총과 민노총이 서로 자기가 제1노총이라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 노사관계 시스템 속에 활동하고 있는 액터로서 두 번째는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가 있습니다. 사용자, 기업 경영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그러니까 사업주는 사장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장을 같이 일을 경영을 도와주는 사람, 대개는 임원, 상무, 전무, 부사장 이런 임원들, 그 다음에 대개는 회사마다 이 사용자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단체 협약에 정하기로 돼 있어요. 대개는 부장 이상 이렇게 정하기도 해요. 어느 회사는 또 과장 이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사팀, 근로자를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평가해서 급여를 주고 전환 배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업주를 위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팀은 사용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팀원은 쉽게 얘기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단체가 있어요. 이런 사용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적 단체를 만드는 것이 사용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단체 많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런 것들이 다 사용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들 사용자 단체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주로 로비합니다. 로비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도 많죠.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노동 정책이나 입법 내용이 지나치게 노동자, 근로자 측으로 가지 않도록, 즉 사용자 측에 유리하도록 하는 협상하고 가서 주장하고 자료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사용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971년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노사관계가 더 치열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사 문제를 전담할 사용자 단체가 좀 필요하겠는데 해서 만든 것이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는 주요 사업으로서 노동법, 이게 제일 중요하죠. 노동법 재개정할 때 국회에 로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과 그다음에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노동자층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용자 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가 바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플레이어가 정부 기관이죠. 둘이, 그러니까 노동자와 근로자와 사용자가 심하게 갈등을 일으키면 누군가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역할을 하는 게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헌법 제33조에 근로자들은 스스로 단체를 만들 수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아예 보장을 해놨어요. 단결권이죠. 그리고 노동조합은 경영자와 복리후생이나 이런 그 임금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 단체 교섭권이죠. 단체 교섭권을 명문화해놨어요. 그리고 이 단체 교섭을 추진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파업이나 준법 투쟁이나 이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단체 행동권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즉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 간의 분쟁이 이렇게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 교섭을 하다가 쟁의행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해결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극한 대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중재제도라든지 조정제도라든지 심판제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정부에서 할 일이죠. 그래서 고용이나 임금, 산업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사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고 정부의 개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또 특이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 조종자 역할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도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복리후생 개선하려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협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누구하고 합니까? 그럼 사용자를 대표하게 된 게 정부죠.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 역할도 직접 담당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 정부 노사관계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방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렇게 노동청을 두어서 지방청을 두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 신청을 하잖아요.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럼 구제 신청하는 데 같은 그런 결정을 내주고 조사하고 심판을 내주는 데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그래서 노조와 사측과 정부가 대화하는 기구, 이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 달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합니다. 이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조직도 있고, 이렇게 정부 조직이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포함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사관계라는 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그림을 보면 회사는 예를 들어서 A 자동차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A 자동차 회사는 경영진들이 경영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 글로벌 1등을 하겠다, 뭐 이런 경영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죠. 또 그 회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 노동조합은 절대로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노동운동 목표 또는 전략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 둘이 지금 마주 앉아 있는 게 노사관계 시스템의 참가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외부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글로벌 경쟁자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만 전기차 생산 안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조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일자리 보존할 것이냐, 전기차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생산 기술에 AI 기술이 발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제 노사관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들이 마주 앉아서 매년 단체 교섭이라는 걸 합니다. 올해 임금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이고 뭐 복리후생제도는 뭐를 개선할 것이고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 매 분기마다 경영 설명회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노조가 없는 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종업원들이 뭐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노사관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과물이 어떤 게 나타납니까? 제일 중요한 거 단체 협약, 법보다 우선하는 단체 협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취업 규칙, 각종 사규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죠. 자, 투입 요소들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산업평화, 분규가 없는 노사관계가, 노사협력관계가 형성이 되고 생산성이 계속 증가될 것이고 품질 향상이 나서 계속 사업자가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업자만 좋을까요? 근로자의 삶도 향상되겠죠. 이게 긍정적으로 결과물이 나는 노사관계 시스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던롭이라는 학자가 노사관계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한 책이 있어요. 던롭의 시스템 이론이라고 합니다. 1958년에 이게 발표된 책이에요. 이렇게 주장했죠. 우리 사회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 즉 법치 시스템이 있다. 법률 시스템이 있다. 우리가 전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놔서 그 법을 테두리 안에서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법치 시스템이죠. 사회 시스템도 있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도 있죠. 이런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경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내고 우리가 자유롭게 소비하고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자유경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사관계는 그중에서 자유경제 시스템의 하부 시스템, 자유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주장한 게 던롭이라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노사정의,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여러 가지 환경 요소를 고만해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 이걸 가지고 인풋 요소가 이게 인풋이 돼가지고 서로 협상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거 그리고 더 필요할 때는 법규화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국 규칙을 만들어낸 것이 노사관계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사관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규칙의 집합체다. 그 집합의 규칙을 만드는 데 들어간 행위자들과 환경 요소와 프로세스가 결합을 잘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서 결국 지금의 현재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입니다. 던롭의 시스템 이론인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노사관계의 구조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노사관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용자, 정부를 의미합니다. 노사관계 시스템을 살펴보면 기업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다양한 영향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의 경영 목표 및 전략과 노동조합의 노동운동 목표 및 전략이 수립되고 단체 교섭, 정보 공유, 노사협의, 경영 참가 등과 같은 제도적 프로세스를 통해 노사가 설정한 목표를 성취합니다.